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기자 출신이신 조현욱 헤드라인 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 동요, 산바람, 강바람이 그런데 말이죠.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한낮에 부는 바람은 이게 산위에서 부는 산바람이 아니라 골바람이라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나무에서, 예. 네, 그러니까, 한낮에 부는 바람은 산에서 부는 게 아니고 이제 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과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예, 낮에는 대기가 더워지면서 점점 산 위로 올라갔다가, 네. 밤에는 내려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예. 사람입니다만은, 과학에 대한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랄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잘못 알려진 그릇된 과학상식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이제, 과학 상식, 그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은 맞아야 되는데, 이제, 도시 전설로는 이제 여름에 꽉 닫힌 방문 안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면 죽는다 해서 외국에서 유명합니다, 이 이론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농담으로 1. 한국 사람만 죽는다. 2. 선풍기를 틀었던 틀지 않았던 죽을 사람은 죽는다. 3. 그 당시 한국 언론이 좀 그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켜놔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닫힌 문 안에서 선풍기 켜놓고 자도 사망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평소에 고혈압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하필 그런 타이밍에 죽은 것을 언론이 이제 자꾸 한번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된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 개념을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니, 라고 생각한다거나, 네. 아니면, 적자 생존, 이래도 어쨌든 강하고 우수한 것이 좀 더 생존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사람은 당연히 원숭이에 진화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원숭이 다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해서도 이제 적자 생존이란 말이 제일 잘난 놈이 생존했다는 뜻이 아니고, 생물학에서는. 다윈이 말한 뜻도 그렇고, 지금 생물학에서 이해도 그렇고, 이것은 그 당시에 우연히 조성된 환경에 우연히 잘 적응한 종이 그냥 살아남은 거죠.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면, 네. 예를 들면 6,600만 년 전에 무슨 소행성이 확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기후가 바뀌고 그러면 갑자기 1억 5천만 년, 거의 2억 년 전에 나타나서 1억 5천만 년 동안 멀쩡하던 공룡이 멸종하고 갑자기 포유류가 이제 번성하고 이런 건 전부 그냥 우연인 겁니다. 그 당시 환경에 맞는 핏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 당시 그 전에 환경에 맞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우연이군요. 그렇죠. 네. 이제 우연하고 이제 자연 선택은 이제 우연히 그 당시의 환경에 잘 맞는. 네. 옛날에는 이제 좀 더 활을 잘 만드는 사람 혹은 이제 무력이 강한 사람이 좀 더 셌다면 요즘 같으면 인간관계를 더 잘 조절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에 우리 가까운 게 그런 거죠. 이제 팩트군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마침 그 환경에 잘 맞는 성향, 소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 적자 생존론의 이제 근거죠. 네. 적자 생존에 그런 뜻도 있는데요. 예.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럼 기사들 중 일부 이게 적지 않고 생존한 사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고 기사를 그대로 정하게 되고 부르는 기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더 좀 꼽아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십니까? 예,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데, 이 마시멜로를 어릴 때 한 유치원도 가기 전에 한 8살 된 애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이제 방 안에서 야, 내가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하나 안 먹고 있으면 돌아와서 내가 2개 줄게. 근데 이제 대개 시간이 한 15분 그런 정도를 나갔다가 옵니다. 그럼 얘가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봤더니 이걸 안 먹고 기다려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애가 나중에 보니 학업 성적도 좋고 건강도 좋고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더라라는 건 매우 유명한 실험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나중에 검증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반복 연구에서 사실 아닌 거로. 예, 후속 연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연구 자체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는 거기 부설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제 대부분 고학력의 자녀들이기도 하죠. 한 5, 600명 정도 애들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 조사 목적이 추적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의 상황을 보였던 겁니다. 애들 자제력이 얼마나 되나 이제 이런 거 다른 인내력 이런 걸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걸 한 10년, 20년 후에까지 추적 가능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이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미 추적한 비율이 10%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우선 집단이 좀 더 큰 집단으로 좀 더 다양한 인구 표본을 가지고 추적 결과를 봤더니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가 몇 분 후에 먹었던 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몇 분 후에 먹느냐의 차이는 저학력,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금방 먹는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가 우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꼭 줄게 그래놓고 안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세금 밀린 모두 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 애들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충동도 약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두면 또 보상이 온다는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실은 가정 형편, 부모의 학력과 가정 형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행동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절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몇 살 때, 너댓 살 된 애한테 절제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애 앞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 마시멜로 실험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거듭된 실험을 보면 부모의 가정, 엄마의 학력, 네. 그 다음에 가정, 소득, 직업, 이런 것이 결정적이고,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면, 마시멜로 실험은 제법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후 후속 정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저학력 아이들의 경우 무슨 몇 초 이상, 20초 이상 기다린 아이는 20초, 그러니까 20초 근처까지는 조금 더 기다린 아이가 나중에 학업 성취가 좀 더 높지만, 20초 넘어가면은 몇 분을 더 기다렸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연상되는 것이 어느 코피노 활동가가 필리핀의 그 코피노, 한국 네. 남자와 네.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네. 참 어렵게 성장을 하는데, 네. 햄버거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한 10개씩 먹더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겠다는 거죠. 그 기회. 네.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네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배탈이 나고 그런데도 먹을 수 있을 때 먹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제 감기와 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추위에 감기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감기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걸리는 겁니다. 남극기지에는 감기 환자가 없는 거죠. 아무리 네. 추워도. 다만 남극기지에 감기 환자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대원이 교대되어 온 그 대원이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걸리는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겨울에 감기에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대체로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니 감염 접촉 기회가 높고, 네. 또 건조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침 이런 게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위로 들어가면 이제 강력한 위산이 다 죽여버리고 녹여버리는데, 하여튼 건조하면 비인도로 들어간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서 번식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약간 높을 뿐, 춥다고 해서 감기에 걸린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생제를 먹는 것은 해롭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항생제는 바이러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로. 네. 근데 이제 감기라면 바이러스를 투여해서는 안 되는데, 꼭 감기가 원인이 아닌 박테리아
뭐 감염으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뭐 폐 질환이 약간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투여하지만 그것은 그런 동반 질환이 확인될 때 비로소 투여해야지 한꺼번에 감기약 주면서 뭐 이렇게 항생제까지 같이 주는 의사가 만일 있다면 네. 피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보름, 예. 안 먹으면 2주. 예.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서 조사를 해봤더니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사람보다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오래 앓는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것도 몸의 방어 활동의 일종인데 그걸 가라앉히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 대신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2주 동안 몸으로 때울 필요가 있느냐. 약 먹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낫기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좀 완화되면 몸은 좀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낫는 기간은 약간 하루 이틀 더 길답니다. 평균적으로 약을 먹어버리면. 네. 해열 진통제. 사실 저는 과알못, 뭐 과학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어쩌면 과학문맹, 과학맹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무지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학교 다닐 때 과학 성적도 안 좋았고 뭐 그랬습니다. 과학이 어렵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제입니까? 그런 연구를 한 것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어렵다는 것은 뭐 대체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과학도 호기심에서 출발해야 돼서 그 호기심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자기가 다른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지식을 좀 더 확고하게 얻게 되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지금의 교육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호기심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의심될 정도로 무조건 암기만 시키면 굉장히 싫죠. 그러면 생기려던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도 음악 시간에 가르친다든지 뭐 평소에 좋아하던 내용도 수업 시간에 강제로 외우게 하면 아니 김소월의 시를 내가 다 외우고 좋아하는데 이 기절은 무슨 뜻이다 뭐 반드시 연결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로 과학맹이라고 할까 수학맹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제가 방법을 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데 야 이제부터 내가 과학도 좀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뭐 과학 체계 전체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뭐 우주를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뭐 별에 관해서 좀 알아본다든지 요리를 좋아하면 발효와 열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뭐 스포츠는 그러면 뭐 어떻게 사람은 단거리에 힘을 내고 뭐 올림픽 선수들은 다른 선수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식을 뭐 외우는 거는 뭐 좀 고등 단계가 되면 수식도 외워야겠지만 그거보다는 현상을 그림과 비유로 이해하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읽은 내용을 이제 이해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 3문장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출발점에서 매우 좋다. 그리고 이제 과학 책을 읽는다고 하면 이제 책을 읽어도 뭐 반도 뭐 반의 반도 못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좀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낯선 개념인데 처음 보는 뭐 무슨 가속도니 뭐 무슨 뭐 시공간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뱉다고 하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질문 하나를 새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체계를 얻는 것보다. 과학의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는 사람이 좀 범용으로 시도해볼 법한 호기심 뭐가 있을까요? 범용. 우선 호기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우선 인터뷰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시는 분께서 과학 가실 수 있는 만한 호기심의 이해로서 예를 들면 그 챗GPT와의 대화를 좀 과학에는 호기심을 좀
스스로 이제 자아내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챗GPT를 포함한 이제 보통 대화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대화의 대형 언어 모델인데, 이제 사람의 말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학습해서 이제 그걸 배운 이제 모델인데, 그것은 뭐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니까 저는 정말로 많이 쓰고 이 새로운 지식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수십 번을 연달아 물어봐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잘 대답해 주니까. 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호기심이 생겨야지.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블랙홀이란 뭐 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 아니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고 뭐 중력 뭐 빛이 너무 강력해서 뭐 밖으로 나가지도 좋다 못하는 정도가 블랙홀이다. 그러면 그럼 블랙홀 안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럼 블랙홀 바깥에서는 또 뭐 물질 뭐 가스 입자들이 막 돌면서 뺑뺑 돌면서 끌려 들어간다는데 왜 돌면서 왜 도냐? 그리고 또 하필 또 그들끼리 막 마찰해서 열이 뭐 엄청나게 난다는데 수천만 도씩 난다는데 왜 그럼 진짜로 왜 같이 도는데 왜 그렇게 열이 많이 나냐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체적인 질문을 해 들어가는 점은 좋지만 애초에 기본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AI를 통해서 내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기심은 글쎄요, 좀 더 어렸을 때 키워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네.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흥미를 혹은 과학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책으로 사피엔스도 좋고 코스모스 같은 책도 좀 덜어 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그 두 권 말고도 이렇게 이 책이 괜찮을 거다고 권하실 만한 게 좀 네,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에 앞서 우선 이제 코스모스가 국내에서 100만 권이 팔렸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아마 실제로 두꺼워서 그런데 이제 저도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그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읽은 것만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 권 기념판까지 나왔는데 제가 애한테 물어보니까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이 이제 또 올해 나온 모양입니다. 이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아, 예. 예. 실물을 좀 보여주시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신간은 아니고, 근데 이 책이 그 정도로 재미있다 이거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어서 칼럼 쓸 때도 뭐 인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밑줄 지어가면서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니까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우리의 뭐 미래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쓴 책인데, 이 책이 좋은 점은 쓴 사람이 이제 대졸이고 이제 원래 언론인 출신이었다가 이제 그냥 논피션 작가로 해서 과학자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를 다 여행기 작가이기도 했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쉽게 네. 그리고 재미있게 네. 정말 흥미진진하게 쓴 겁니다. 제목만 봐서 무슨 역사책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말하자면 빅히스토리죠. 우주의 시작부터 막 인간의 탄생, 뭐 이제 뭐 우주, 뭐 별, 뭐 인간의 탄생, 뭐 진화, 인간의 미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책에서 제가 목차만 보고 관심 있는 것부터 읽어보기 시작해도 좋고. 네. 그래서 문체가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한 책은 극히 드뭅니다. 네. 전 어떻게 더 관심이 있는데 저거 뭔가요? 나중에 시집. 아, 시집이요? 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의 그런 궁금증을 또 변주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과학이란 땡땡이다. 예. 이 문장을 남대로 완성해 보신다면 뭘 대입하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실제로 뭐 강연에서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일반화된 그 상식이 있습니다. 과학이란 생각하는 태도이다.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은 1.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은 어느 학문에서나 필요하죠. 그 다음 2.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가 따지고. 그 다음에 3. 그렇게 해서 뭐 이론을 세우든 뭐 뭘 알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반론이 나오면 그 반론이 실제로 증명이 되면 그러면 바로 그 즉시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태도를 탁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믿어왔고 연구해 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이 딱 확증이 나오면 그 즉시 예, 자신의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지식에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서 그것이 과학이란 즉 생각하는 태도이다. 네. 그게 신학하고 또 다른 점이겠죠. 전혀 네. 증거 뭐라든지 혹은 금방 바꿀 자세가 항상 바꿀 자세가 돼 있고 네. 그래서 과학계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의심하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한들 어떤 권위자가 말하겠다고 한들 그거 틀릴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요새는 인문과 교육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예. 인문 교육에 과학을 붙이는 것은 타당합니까? 아니, 그건 애초에 이제 그런 유행이 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예전보다 1960년대 이래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 결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확 이제 커지니까,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 정치학에서도 옛날엔 정치학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political science,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엄밀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해서 모두 다 과학을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학석사를 하셨죠? 아니, 석사과는 못했습니다. 대학원만 다니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저희 때는 2년 만에 논문을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회장님이 번역하신 책, 유명한 책, 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예. 번역하신 후로 빅 히스토리를 주제로 많은 강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짧게 특강을 해주시는데 강연의 핵심 내용을 길지 않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빅히스토리와 사피엔스를 나눠서 설명할 텐데요. 빅히스토리는 그냥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농경, 문자 발명 이때부터 한 5,000년 정도, 기껏해야 10,000년 정도를 배우는데, 여기다 앞에다 크다는 걸 붙인 건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자라는 사고방식. 네. 그래서 우주, 지구, 생명, 이 역사를, 하나의 일관된 시점으로 이제 쭉 이해해 보자는 것이 빅히스토리고, 사피엔스라는 책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사피엔스는 간략하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왜 지금처럼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대답을 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래서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네. 공통된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우주 망원경으로 지구를 바라다보면 보이지 않는 무엇을 공통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유연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 협력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인간의 지금과 같은 성공의 원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여기 사람은 허구, 신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크게는 이제 이 사람은 제국 같은 것이 이제 제국이 있으면 그 안에서 굉장히 제국 내에서의 협력이 매우 가능하죠. 각 국가로 떨어졌을 때보다. 그러니까 하나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종교, 같은 종교를 믿으면 종교 내에서는 협력이 크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나쁜 협력도 대규모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돈. 종이에 요새 잉크 바르기도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자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이 가치가 있다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저 사람이 믿는다는 걸 나도 알고 내가 믿는다는 걸 저 사람이 알면 그것을 공통의 가치로 삼아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조개 껍데기를 주고 이것도 쓸모가 있다라고 주면 저쪽에서도 말린 고기를 주던 뭐를 주던 해서 그 돈을 매개로 협력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부도 그렇고, 고기 잡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석유를 캐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돈을 매개로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 AI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과학에 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이런 시대에도
네. 과학책을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이제, 저는 과학책이 읽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AI에 물어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조심할 점은 하도 이렇게 얘기를 잘 지어내기, 대형 언어 모델은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환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적인 일반적으로 정립된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물어보면 대체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류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책의 특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을 긴 호흡으로 따라가는 경험이다 이거죠. AI는 질문에 대답하지만 네. 매우 좋습니다. 근데 책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 블랙홀 내에서 무엇이 궁금하다니, 혹은 왜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를 왜 궁금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은 어쨌든 AI가 내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빠르게 데려다주는 택시라면, 이제 책은 이제 낯선 길을 걸으면서 어쨌든 지형 전체를 익히게 하는 여행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AI는 전부 질문하면 질문 답을 하니까 조각조각 주지만, 책은 이제 지식을 좀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조각만 떼어놓고 보면은 의미가 좀 왜곡되기 쉬운데, 어떤 가설이 왜 등장했고, 기본 지전 설명과 무엇이 달랐고, 어떤 관찰이 그것을 지지했고, 현재까지 무엇이 불확실한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AI에게 질문하면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아까 환각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른바 그 할루시네이션. 네네. 조 회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이제, 프롬프트를 열심히, 이제, AI한테 뭘 지시하는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열심히 이제 잘 다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불확실한 건 얘기하지 마라, 2개 이상의 확실한 근거를 대라.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건 좀 AI 사용 기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나는 요러요러한 게 대충 궁금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을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그 문제는 요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무슨 환각을 덜 일으키는 그런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저는 만사를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최소한 2개 이상의 신뢰성 있는 출처로 교차가 문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할루시네이션이 덜하는 프롬프트를 AI가 내놓습니다. 네. 그럼 그 AI를 받아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AI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또 썼으면은 할루시네이션이 훨씬 좀 적습니다. 네. 그 취재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 질문하는 과정이. 그럼요. 네. 자, 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과알못이기도 하지만 시알못, 시를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네. 근데 조 회장님은 젊은 날부터 자주 여러 사람 앞에서 시를 암송하셨고 한때 외우신 시가 한 167편 되셨다고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이거 우문 같습니다만 예. 시를 가까이면 예. 뭐가 좋습니까? 그럼 이제 음악을 가까이 해도 좋고 미술을 가까이 해도 좋고 스포츠를 가까이 해도 좋겠죠. 근데 이제 따라서 시를 가까이 하면 다른 것보다 뭐가 더 좋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 감수성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히 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음악 감상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언어적으로 이 뇌를 훈련시킨다고 할까. 그래서 제 경우는 특히 시를 암송을 하는데, 네.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덜 늙지 뇌를 자꾸 쓰니까 덜 늙지 않나 네. 싶습니다. 시를 가까이 하는 건데,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도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그 시에서 느낌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시에 대해서 느낌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완전히 갈린다고 합니다. 네. 성민엽이라는 그 평론가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게 시를 예, 수록한 노트인가 보죠? 예.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자 수첩에 예. 제가 좋아하는 시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네. 그러네요. 야. 따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좋으니까 이걸 내가 다음에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걸 보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뭘 외우지 못하는 시만 여기에 수록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거 착 까먹으니까 외우는 시도 수록을 하고, 막 색임도 이렇게 붙이고 해서 네. 수십 년 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네. 이걸 그 평론가가 엔솔로지를 그냥 책으로 하나 만들자고 그랬었는데, 그때 잠시 멈칫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이걸 내가 지금 책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얇고 네. 늘 들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거 하기 어려운 일 같은데요. 그건 뭐 특별한 취미겠죠. 네. 9년 전 인터뷰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인간의 노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네. 그에 따라서 대자본으로서는 소득을 분배할 이유가 없는 이런 시대. 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자원의 배분 이걸 어떻게 이룰 건지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때보다 더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슈란 생각에서 네. 이와 관련해서 어쩌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을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 결론에 대한 것인데, 아마 제 결론에 대한 것을 먼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죠. 뭐 사회적 합의라고 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러면 괜찮겠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상황 우선 판단이 어떠냐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네. 로봇이라는 게 AI를 탑재한 이제 물체죠. 그러니까 육체를 얻은 AI라고 할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인간 노동을 막 대체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요 추세가 확 이제 심해지려고 할라 말라 하는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우리 생존하고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의료도 있고 주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어쩌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 소득을 저는 이제 예전에 지지했었는데, 저는 기본 소득보다는 네. 그냥 기본 생활 수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복리 후생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다시 말해서 A 기업과 B 기업 등 몇 개의 과점 기업이 대부분의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더라도 네. 그 몫을 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AI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공공재 내지는 공유자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어떤 혁신가가 여러 혁신가가 나서 지금 이제 AI를 만들었다고 치면, 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가, 사회적 인프라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원들이 모일 수 있게 한 것, 이런 것이 전부 인프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적 기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섬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회적 자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 그 사람들의 것으로 지금 자본주의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고, 네. 상당 부분을 따로 이것은 사회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눔의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존 롤즈가 말한 이제 그러니까 벽을 쳐놓고, 야, 너 어떤 사회에 살고 싶어? 그러면은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뭐 어떤 하층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를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최소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장 생활 수준이 나쁘고 형편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최상위 사람들의 이득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이 분야에서는 3위권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런 그 분배 문제, 분배의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일정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로벌리? 뭐, 역량이 전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영향력도 적고, 네.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더욱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적은 건 나라가 작고 이제 발전 정도가 느리기 때문이고, 연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기후 위기를 가지고 보면, 기후 위기다 그러면 아니 선진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모해서 발전해 놓고 이 화석 연료를, 그다음에 후진국한테는 야 기후 전체 위기가 기후 전체가 지금 지구 전체가 나빠졌으니까 너희들도 요만큼씩만 좀 줄여야 돼. 이러면은 후진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그동안 하고 이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리고 뭐 세계 한 8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치에 비추어 발언권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구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원을 거기다 많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0.01% 배분했다면 그걸 2배로 늘려서 0.02%의 자원을 그런 발전 배분 문제에 대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AI랄지 말이죠. 최근에 어떤 그 테크놀로지에 그 투자도 하고 나름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좀 조언이랄지 예. 혹은 비판 같은 걸 좀 예. 하신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전문가라서 뭐 조언과 비판을 하느냐. 뭐 남의 조언과 비판을 읽은 결과 성균관대 학원과의 권석준 교수가 이제 지적한 것들하고 또 뭐 다른 데서 조금 본 것들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투자를 막 하는데 병목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병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가지고 막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 문제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뉴욕주가 최근에 얼마 전에 앞으로 1년간 뭐 대용량 발전소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아예 신청도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 원래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역 다른, 우선 미국은 전기가 이제 뭐 민간회사가 하니까 전기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인프라의 자본이 그쪽으로만 너무 흘러 들어가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AI 네, 관련 맞아요. 정책에 그러니까 대해서 정부가 지금 막 그 공장 세우고 뭐 하는데, 이때 전기 문제, 즉 어디에 병목이 있는가, 그 병목이 제대로 CPU 10만 장이 갖다 놨는데 이게 전기를 끌어다 댈 곳이, 혹은 뭐 끌어다 대는 효율이 낮아서 뭐 이 고압 송전선을 지하로 한다 그러는데 그거 몇 킬로밖에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을 지중화해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용인에 무슨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발전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원전을 만든다 그러면 10년은 걸릴 테고 결국은 가스터빈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 입지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전기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전기 나중에 공급되면 데이터 센터 그동안 노는 것도 문제지만 감가감각도 문제입니다. 자꾸 세대를 거듭해서 더 나은 그게 나오니까 그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찌 보면은 AI 시대의 그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를 위해서 합의가 당연히 없지만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고, 논의를 좀 뒷받침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 그 세컨드 라이프를 과학책 번역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요즘 네. 과학 강연가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네. 그냥 동시대인들에게 인쇄기막을 위한 조언, 경험을 바탕으로 예. 어떤 조언을 주겠습니까? 야,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뭘 알아서 남의 삶에 조언을 합니까? 제 경험은 하도 특이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검색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지식의 유효기간이
이 점점 짧아지고 네. 한 직장에서 계속 끝낼 수는 없고 근데 수명은 길어지고 근데 빨리 너희는 별로 필요 없으니 이제 나가라 젊은 사람 뽑겠다 이제 이러니까 처음부터 야 이거 하나의 스토리로만 살 수 없고 다른 스토리를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알고 네. 이제 준비하는 거죠. 변화가 반복 또 변하고 또 변화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고 따라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보다 그 금방 바뀝니다. 네. 그래서 무슨 컴퓨터 공학과가 지금 인기가 거의 없대요. 네.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잘려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장도훈 이사 컴퓨터공학 전공자입니다. 아니 불과 한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하면 토스에 들어가서 1억 7천만 원 연봉을 받았답니다. 초봉을. 네.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없다니. 그래서 유망한 직업보다 우선 이막을 준비하려면 다음 3가지를 묻는 것이 좋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결해온 문제가 뭔가? 그 과정에서 내가 축적한 능력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AI 및 젊은 인력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경험 있는 내 경험, 그 외에도 내 경험, 내 지식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3가지.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 사실 뭐 기자네 하고 있지만 뭐 그만두고 나와서 보면은 진짜로 허허벌판입니다. 네.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악자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하여튼 자신의 능력을 이동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30년간 뭐 어느 경력이 있다 이래봤자 그래 나이가 드셨군요. 이러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반복해서 해결해 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번외 질문인데요.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또 PR 대행사에 또 임원으로 계셔서. PR 대행사라기보다 이제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의 경우는 이제 리스크 컨설팅,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메시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위기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국내 기업은 대상으로는 하고,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 국제 기업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범용으로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위기 대처 방법, 노하우, 뭔가요? 그것도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이제 물론 전시 상황실을 비상 상황실을 꾸려야 되고, 첫 번째로 스탠딩 메시지를 하나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서 무슨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 다쳤고 아직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선 발신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하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24시간 내에 다음 메시지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 메시지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고 다른 이말저말 중구난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워룸에서 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솔직하게 지금 상황은 이런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그다음 3, 실천하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타이레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타이레놀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돼가지고 누가 주입한 거죠.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타이레놀 아니라도 먹을 거 많은데 그 위험한 거 먹느냐. 근데 회장이 나서가지고 오케이 그런 사실이 있다. 근데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작년 몇 월부터 올해 몇 월까지 생산된 타이레놀은 몽땅 폐기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장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좀 과격하게 발표하고 하니까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정상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뢰도를 매우 높인 사건이죠. 그래서 빨리 메시지를 내고 이 메시지가 혼란스럽지 않고 정직하고 이제 이런 것이
위기 초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과하는 걸 본 말이죠. 예, 실패한 사과랄까요? 맞습니다. 네, 사과를 어떻게 해야 경우 됩니까? 예. 사과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너가 이미 잘못을 인정했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고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트레이드오프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야죠. 그렇지만 이 사과의 목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신뢰를 회복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고하고 네. 그런 연후에 내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라고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는 제가 말한 과정이 옳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국면을 어쨌든 이 국면은 뭐라고 넘어가서 나중에 다른 데서 다른 사건을 트럼프가 일으키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뭐 애매모호하게 사과하는 현재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조현욱 헤드라인 커뮤니케이션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